그 당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에 겪었던 황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는 술 한잔한 아재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는 집에 가는 길에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잠시 차를 세우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고 곧 아들이 차에 올라타면서 우리는 안산 예동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아재와 아들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평화롭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재는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다고 했고 저는 그가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 안은 웃음과 이야기가 넘쳤고 안산 예동의 집이 거의 다가오자 아재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 덤안에 잠깐 들러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따라 천천히 덤안 앞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 도시고 오세요 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덤안 간판을 보니 안산 이동 땡땡 덤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도 그 아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5분, 10분이 지나도 그리고 20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은 시간이 돈인 직업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죠. 아들님과 함께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며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일이 생긴 걸까 생각하며 시계를 자꾸만 확인했죠. 그러던 중 차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아들과 아재가 나누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차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때 차 창 밖으로 비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들의 모습 같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왜곡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들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덤안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 안에서 신기하게도 아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쳐. 너희는 지금 이미 늦었어. 그날 저는 아재가 덤안에서 소변을 보러 간 뒤로 2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재가 그냥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마저 아버지를 찾으러 덤안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만 돌아왔고 그 아들을 부축하며 아버지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아재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청백하고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으며 입술은 두더져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빨리 집으로 가자는 그 말은 여전히 그 아재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불안은 그가 겪은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저로서도 느껴지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재는 차에서 내려 땅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더욱 느꼈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고 속으로 대리를 빨리 받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재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그 덤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재는 급하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 문 앞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화장실로 가기로 결심하고 2층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2층 화장실 앞에 다시 그 여자,
바로 그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이미 이침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기 서 있었죠. 아재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남자 화장실 앞에 서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존재는 그의 이성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그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 아재는 점점 더 이상한 상황에 빠져들며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3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 아재는 평소에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 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층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죠. 그 웃음은 평소 그가 듣던 공포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너무 크게 벌어져서 귀에 닿을 듯이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아재는 자신의 이성을 잃고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굳어버린 채 20분 이상 기절한 상태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와서야 겨우 그를 깨웠습니다. 아재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믿지 않았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는 이곳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숲속에 자리 잡은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 마을에는 하나의 오래된 건물이 있었으니 바로 폐쇄된 정신병원 건물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오래전에 문을 닫고 감치될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과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항상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폐병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괴담의 중심지가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리나 그림자 그리고 자주 들린 발자국 소리 같은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려 했지만 누구도 이 병원의 존재를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 병원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지만 관광객들은 그저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 병원은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지역이 너무 외져서 철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냥 놔두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관광객 중 한 가족이 병원 근처에서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하기에 그 모든 가족이 같은 날 1시에 모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는 의문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죽은 가족들의 귀신이 나온다거나 몇몇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괴담을 쉽게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마을 촌자는 병원에 귀신이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방송국에서 그 사건을 취재하려는 열기가 뜨겁게 일었고 마을 사람들은 카메라와 녹음기, 손전등 등을 들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의식을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와 비디오 장비를 작동시키고 이제부터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간단한 멘트를 녹음하면서 그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병원의 내부는 차가운 공기와 오래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나아갈 때마다 그 공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갇힘을 살펴보며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어두운 구석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급격히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이가 순간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이 그 그림자를 쫓아다자 병원의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병원의 복도를 지나며 그들은 결국 2층에 도달했습니다. 2층의 문을 열자 그곳에서 보인 것은 단지 오래된 의류 장비들 뿐이었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의 비디오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가 그 카메라의 전자 장비를 방해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그들이 돌아보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병원을 빠져나왔고, 자, 보셨죠?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원에 무슨 귀신이 있겠어나? 귀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멘트로 웃으며 그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분 좋게 병원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귀신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서 찍은 영상들과 사진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촬영된 사진들과 영상은 모두 이상했지만 귀신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도 특이점이 없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안도하며 생각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은 녹음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꺼야 한다는 것을 잊고 떠났기 때문에 그 녹음기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병원에서 했던 말들이 그대로 녹음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녹음을 재생하며 들었던 내용은 그 순간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셨죠?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원에 무슨 귀신이 있다는 거이다? 귀신? 그럼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로 전혀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음성, 아주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여기에 있어요 라는 말이 녹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괜히 안전하다고 여긴 그곳에서 사실 어떤 존재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이미 그 병원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악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 녹음기를 다시는 꺼내어 듣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들려오는 귀신 이야기의 하나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눈만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여동생 방에서 자고 있던 자리에 이상한 지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몸이 전혀 가능하지 않으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 계속되었습니다. 간이물림은 익숙한 경험이었지만 그날의 간이물림은 뭔가 달랐습니다. 보통은 정신적으로만 불편한 상태였는데 그날은 마치 나만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만 굴린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의 모습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려서 거의 뒤에 닿을 정도였고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듯 보였지만 아직도 그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였지만 분명히 인간이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다시 잠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가끔씩은 무언가가 내 옆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그 집에 대한 불안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운과 기척들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순간적인 안도감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 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 공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었죠.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한층 더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너 왜 나가려고 해? 그 말은 너무 분명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방에서, 이 집에서, 이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은 여전히 다리에 눌려 있었고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힘을 주어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결국 제가 느낀던 그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은 너무 선명하고 강렬했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지나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존재는 사라졌고 밤하늘 공기는 다시 원래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도 그 집에서의 이상한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날 밤의 기억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나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승산거실에서 잡니다. 그 방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누가 내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희 몸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한 그 웃음소리, 바로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다리 눌림이나 꿈의 일환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현실적이었고 내 몸에 남아있던 그 기분, 차가운 공기와 숨막힐 듯한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자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항상 피하려고 해. 그런데 가끔은 그 방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이 절대 닫혀 있지 않아. 항상 열려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이 절대 닫혀 있지 않다는 건 그 밤 안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그 방에 사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한 것처럼 그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무엇인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곧장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서 잠을 자지 않기로. 그리고 이 일이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더 알아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 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전혀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계속하면서 저녁이 되어가고
점점 어두운 분위기가 딸려갔습니다. 그때쯤 형님이 말을 꺼내시더군요. 이 근처엔 예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곳이라더라. 사람들이 자주 말하곤 했지. 밤엔 안 하면 무언가를 볼 수도 있다던데 처음에는 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둠이 딸리고 낚시터 주변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돌지 않는 날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듯한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은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조금 두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라 제가 물어보자 형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이 근처에 있는 마을에 어떤 남자아이가 살았었는데 사고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아이가 돌아다닌다고 산다더라. 특히 밤에는 혼자 있으면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그 말에 저는 창고를 뛰었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은 그 아이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낚싯대 옆에 있는 숲 쪽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고 그 시간부터 형수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면서 그 소리들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전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마치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듯한 웃음소리가 낚시터 근처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고 형님과 형수님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으며 고요히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낚시를 마친 후에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형님은 계속해서 조용히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날 밤의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가 느끼지 못한 그 이상한 기운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낚시터 주변은 그야말로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남아있던 그 이상한 시선은 계속 저를 따라왔고 그 감각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다시 낚시 의자에 앉아 자리를 잡으며 저기서 자도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냥 자라고 했지만 제겐 그 말이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조차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차에서 나가지 않고 다시 머리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형님들이 잠에 빠져든 상태에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귀가 서전하고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창문을 타고 무엇인가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물속에 무언가가 있거나 그 물결이 사람의 형체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잠이 들었고 차가 움직인 곳이 아니라 차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이 농담처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그 귀신 있던 곳 다시 가고 싶어 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곳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낚시터에서 그날 경험한 것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고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공포는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낚시터 근처에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시선이 느껴지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들기 전까지 그날 밤의 일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반복되는 꿈의 패턴, 그리고 그때 느꼈던 차가운 시선과 그 불쾌한 느낌은 정말 사실 같았고 아침이 되어 형님이 확인해준 후에도 몸은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날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잠시 말을 멈추셨고 그 후에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날 낯이 갔던 곳,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갔던 곳 아니냐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이 떠오르자 저는 더 이상 그 곳과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낚시터는 그냥 낯설기만 했는데 어머니의 말이 끝난 후 갑자기 그곳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낚시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꿈을 꾸는 그 반복적인 상황은 마치 어떤 의도된 거짓말처럼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 감정이란 현실과 꿈의 경기가 흐릿해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일 중 가장 괴로운 경험이었고 그날 밤 이후로는 다시는 그 낚시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 어머니께서는 제사 때마다 그 낚시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고 우리는 그곳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으며 그때의 긴장과 불안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날 밤의 일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몸이 떨리고 뒷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 낚시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낚시를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잊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은 제 속에서 다시금 떠오르곤 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낚시터와 그 차 안에서의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그 불쾌한 시선과 숨막히는 느낌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꿈속에서 깨어나면 아직도 그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숨쉬기 힘든 공기와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갔던 낚시터였다는 사실이 저도 모르게 떠오른 거죠. 어머니가 그곳은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 아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그곳에서의 시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의 일도 아버지와 무언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다시 그 낚시터를 떠올리며 어머니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낚시터에서 예전에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모두 우연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매번 제사 때마다 그 낚시터에 관련된 일들이나 기억을 꺼내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 모두 그곳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점점 더 제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차 안에서 겪었던 일이 꿈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반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몇 년 후 집안의 일이 바빠져서 그 낚시터와 관련된 기억들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 그곳을 떠올리며 그때의 일들을 꼭 씹어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겪은 일들은 단순한 암몽이나 상상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 무엇인가 진짜 있었던 걸까? 그 물결이 잔잔하던 호수에서 그 차 안에서 느낀 불안감은 여전히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는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낚시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제게 묻어있기 때문이었죠. 떠나기 전 저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느꼈던 모든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주변은 조용했고 낚시터는 예전처럼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불편한 기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다가왔죠. 아버지가 자주 갔던 곳이라 기억하던 그곳이 제게는 단순한 낚시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그곳에서 겪었던 불안함이 단지 상상에 불과했을 거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곳을 다시는 찾아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곳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지지만 그날 밤의 불안함과 그 불편한 기운이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저는 가끔씩 무언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단순한 꿈일 수 있지만 그 꿈 속에서 내가 느꼈던 공포와 불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지역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자게 된 날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마다 단문이 저절로 열리고 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꿈에 눈을 감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하고 또렷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담 안에 천천히 걷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거실에서 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따라 거실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면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의 모든 물건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불빛이 꺼지기 직전에 마치 누군가 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방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때 거실에서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짙은 걱정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부적인데 예전에 이런 것들을 자주 했던 할머니가 준 거다. 부적을 보니 아주 오래된 느낌이 나는 글씨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히 무언가를 막고 보호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이젠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부적을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순간 거실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방의 불빛도 깜빡였죠. 그리고 나서 더욱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눈을 뜨고 보니 담 안에 형체가 서 있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형체는 온몸이 흐릿하고 검은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저는 발을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형체는 제 앞에서 멈추었고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순간 저는 단신이 침대에서 벗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에 부모님이 달려왔지만 그 형체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는 혼자 단에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로 매일 밤 부모님이 단에 같이 자게 되셨고 그 이상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지나고도 저는 한동안 그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는 분명히 현실에서 느껴졌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은 단순한 꿈일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나를 쫓아왔던 걸까?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수로
저희 집에서는 미신을 믿지 않던 가족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적을 놓은 자리에서 다시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셨고, 저는 그 이상한 일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이 진짜였는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불안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사건은 잊히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돌아오는 언니도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정말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죠. 화장실에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불이 깜빡거린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해도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 그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발이 차가워져 있었고 그 이후로 화장실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귀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언니가 너무 무서워하는 모습에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도 늦게까지 학원에서 남아 연습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떠올리며 무시하고 봤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문이 스스로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발이 말 그대로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겨우 문을 밀어 열었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화장실에서 들리는 발소리, 누군가 소리내어 숨을 쉬는 소리, 그리고 자꾸 나를 불러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아파트에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예전처럼 무심코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학원에서 마침내 졸업을 하고 나왔지만 운산 H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귀신 나오는 장소로 유명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지 않지만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분명히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파트를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귀신이나 미신을 단순히 믿지 않던 사람도 의식적으로 그런 경험을 피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나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 다시는 그런 공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은 저와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한 아이파크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곳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건 바로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어요. 처음엔 레고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아파트 안에서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이나 복도에서 킥킥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곤 했죠. 처음에는 큰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더 자주,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창문을 통해 복도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복도 끝에서 하얗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죠. 그 형체는 점차 가까워지며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숨을 멈추고 그 형체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죠. 그 형체는 결국 사라졌고 그때부터 저는 그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몰라나서도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집 안을 청소하고 부적을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때부터 야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깨어나면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꼭 사람이 걷는 것처럼 분명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또한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기도 하고 책상이 흔들리는 일도 있었어요. 가족 모두 점차 이 상황에 익숙해지며 그저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기운이 맴도는 것을 느꼈고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어머니가 혼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힘을 써서 창문을 닫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집에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 그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우리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생활하며 그때의 경험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아파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고 그때의 경험이 전혀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가족에게 여러 번 물어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 밤의 소리와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가 본 그 여자의 모습과 그 소리는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그 후로 며칠이 지나고 밤이 되면 가끔씩 그때의 소리와 비슷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물론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고 그냥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귀신의 소리라고 믿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단문을 잠두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마다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고 저는 점점 더 혼자서 그 불안한 감정을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잠이 많아 계속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공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중 하나는 유독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듯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얼굴과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가 저에게 나타날까봐 불안해하며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함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져갔고 제가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로 그 소리와 여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게 되었고 저와 가족들 사이에서 그 일에 대한 얘기는 점점 더 무시되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후로 제가 거기에서 보았던 귀신의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종종 불현듯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의 불안한 감정과 무서운 느낌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저를 지켜보았던 그 순간처럼 어떤 미지의 존재가 여전히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두운 밤에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며 그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을 청합니다.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난 날, 저희 가족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가 울린 뒤 모든 이웃들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달아봤습니다. 저희 집도 그 사건을 목격한 것처럼 아파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고 씁쓸해졌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더 많은 병을 겪으셨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서 기운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에 이사 온 후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몸이 아프다고 하셨고 저도 때때로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기분이 무겁고 심지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모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건이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사실도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어머니가 밤마다 받는 고통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그림자가 밤을 드나들 때마다 몸이 더 아파진다고 하셨죠. 마치 그 그림자가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그 아파트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떠나거나 아픈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저희도 결국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고 2006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과 불안감은 저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도 그때의 일들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자살 사건 이후로 그 아파트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 아파트의 어두운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떠도는 무언가의 존재를 우리는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몸이 떨리고 그때의 공포가 다시 떠오릅니다. 가족들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기운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바다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고 그 말도 이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선이 손을 흔들고 있어 그 말은 너무 기이해서 모두가 그 말에 대해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당시 그 형이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형은 자신이 바다에서 본 혜선이나 손 흔드는 장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술을 즐기기도 했지만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고마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학습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형이 본 것은 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몇 명의 동기들이 그날 밤 바닷가를 다시 찾아갔고 그곳에서 느껴진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오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닷가에 비친 어두운 물결과 가로등 불빛은 그에게서 말한 혜선을 연상시키는 무언가였던 거죠. 그 형은 아마 진짜로 무언가를 본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닷가에서의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 형의 행동이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걸 보면서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술 취한 상태에서의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이 겪은 일이나 그가 본 혜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수로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고 그날의 사건도 점차 잊혀서 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이상하고 끔찍한 기운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다 너무 길고 이상하게 비틀거리는 그 노인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노인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몇 주 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왜 그렇게 불안한 느낌이 든지 몰랐지만 노인이 말한 미친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노인의 모습이 정말 이상해서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그 사람을 잠시라도 더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돌아가서 술자리에 다시 합류했지만 그때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들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형이 갑자기 다시 술을 마시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형의 행동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청백하고 눈빛이 어딘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 채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다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형을 향한 불안한 감정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그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 형은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때의 그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때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해보니 그 형이 겪었던 그 바닷가에서의 일은 단순한 술 취한 상태에서의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형이 본 건 정말 그 바닷가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이었던 걸까? 미친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 노인이 말한 것처럼 그 형이 겪은 일에 대해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형의 행동 역시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순간으로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군대에서 귀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처음엔 다들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 내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상황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 선임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어느 날 제 선임 한 명이 이야기해줬어요. 그 선임은 꽤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들 그냥 웃어 넘기곤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선임은 자신이 겪었던 한밤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당시 겪은 일은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임은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 시간은 꽤 고요했죠. 아무도 지나지 않는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을 때 한 남자가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그 남자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보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선임은 이미 그 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결국 그 소리가 바로 선임이 뒤로 다가왔고 선임은 너무 무서워서 돌아보지 못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그만큼 가까워졌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 선임은 그날 밤 내내 그 복도를 지나가는 걸 엄청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수로 선임은 자신도 모르게 밤마다 같은 복도에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고 그 소리는 언제나 그 시간대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했지만 나중에는 선임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몸이 굳어졌고 결국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밖에 없었죠. 선임은 결국 자신이 계속 들었던 그 발자국 소리가 귀신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복도에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복도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후 그 선임은 그 복도를 지나가며 괜히 빨리 지나가려고 했고
그 발자국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그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정말 조용히 지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다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바다에서의 이상한 경험이나 군대 내에서의 기이한 사건들처럼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홀리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서 자리를 정리하던 중 신경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령장도 점점 불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를 봤다는 신경의 말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그곳에 있었을까? 도대 근처에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점은 그 어린아이를 고병장이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숲을 속에서 나타난 그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고병장과 순경은 그 수로 몇 번이나 그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 아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다음 날, 그 사건을 보고한 후에 부대 내에서는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는 그 아이가 전설 속의 유령이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냥 이상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금수로도 부대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야간 순찰 중에 아무도 없는 철책에서 소리를 듣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시에 자신을 부른 목소리를 듣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부대의 상급자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비밀로 해두라고 지시했지만 그 소문은 군부대 내에서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몇몇 군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그 아이를 다시 볼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군대에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웃어넘기던 이야기였지만 그 경험을 듣고 나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상상이 갔죠. 부대 내에서 겪었던 그 미스터리한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도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고 어두워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누군가가 우리 길을 따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선명의 친구가 계속 길을 돌아보았고 결국은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길을 돌아보았고 그 순간 아주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어요. 우리 뒤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우리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 그림자는 어느샌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얼른 걸음을 빠르게 옮겼고 그림자도 우리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질이 가까워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르키 질에 도착했을 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친구들이 몸을 움츠리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쩐지 굉장히 조용해졌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집 안에서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날 밤의 불안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시내로 나눴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전부터 자주 귀신이 나오는 길로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죠. 이 길 지나갈 때
항상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든다고들 말해. 이상한 일들도 자주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날 밤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억할 때마다 몸이 으스스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엔 뭔가 어두운 기운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붙잡고 몸을 일으켜보니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묘한 감각이 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낀 것이었죠. 처음에는 물살에 의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이 차갑고 미끄러운 무언가였어요. 이 순간 제가 붙잡은 다리가 아닌 뭔가 다른 존재가 내 손에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몸이 움찔하고 그때부터 물속에서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세게 강하게 당겨오는 그 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속에 가장 짙은 두려움이 솟구쳤죠. 이건 단순한 물살이 아니라 제 몸은 점점 물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고 그때 손끝에 닿았던 차갑고 끈적끈적한 감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려 몸부림쳤지만 다리 위로 올라가기에는 물살이 너무 강했고 그 힘은 점점 더 세지기만 했습니다. 절박하게 헤엄쳐 보았지만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어느새 물속에서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을 끌어당긴 듯한 힘에 의해 저는 반사적으로 수면 위로 튕겨나가게 되었어요. 물 위로 떠오르며 결국 눈앞에 보였던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들 쪽으로 달아날 수 있었고 그제서야 무언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제울에서의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제울 근처를 다시는 가보지 않았고 친구들과도 그날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물속에서 느꼈던 그 끈적한 감촉과 물살 속에서 느낀 이상한 짐은 가끔씩 떠오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제울을 지나칠 때마다 몸이 굳어지고 그날의 두려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당황하며 제 다리를 틀려고 애썼지만 제 다리가 마치 어떤 힘에 의해 고정된 듯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제 몸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저를 끌고 있다는 두려운 직감이 들었죠.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조금씩만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가 제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물살에 맞서서 아무리 힘을 써도 조금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친구 중 1명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손목을 잡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목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급하게 잠수하여 저의 발목을 틀고 겨우 저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머릿속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려는 기묘한 감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들은 이제야 저를 지켜보며 걱정과 당황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 역시 그때의 공포가 다시지 않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개울 근처를 다시 가본 적은 없어요. 그때 무언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까지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사건을 농담처럼 떠들지만 저에게는 그날의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 무언가가 아직도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날 이후로 그 개울을 지나칠 때마다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손길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은 단순히 물속에서의 보유감이나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존재가 정말로 있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물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날의 일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저는 그 사건을 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그 개울 근처를 지나갈 때면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났죠. 비가 오면 물살이 단해지고 개울은 금세 강처럼 변하니까. 어느 날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발목을 잡고 있는 손이 물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친구들과 그 개울 근처를 다시 가기로 했어요. 다들 그 일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 다른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아무리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자고 해도 제 몸은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개울은 그저 물놀이를 하러 가는 평범한 장소가 아니다. 저를 끌어들이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내가 그날의 사건을 더 이상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개울로 갔고 친구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속에서 떠다니는 물방울들이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살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들려도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던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발목을 잡은 손이 생각났고 그 손이 끊임없이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기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개울 근처를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그곳에 다시 갈 수 없었고 물놀이를 좋아하던 친구들조차도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서 언제까지나 그 사건은 저에게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손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있나 싶어가지고 발밑을 손으로 휘해서 근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 진짜지 됐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몸이 씩하고 밀리더라. 그렇게 가다 구조가 되었는데 하필 제가 구조된 곳이 그 바위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바위 위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맞대면서 물을 바라봤는데 그 물이 보랏빛으로 보이면서 엄청 무섭더라고요. 애들은 자기들이 잡아준다고 같이 건너가자 하는데 저는 이 물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나 못 가겠다고 신난리를 튀었죠. 근데 그때 좀 의아했던 게 아이 그러게 왜 들어왔냐 하던 친구의 말이었죠. 결국 친구의 친척들이 와서 밧줄로 연결해서 유격훈련 마드 건너왔어요. 그리 친구가 그 구해주러 온 친척들한테 진짜 뻔했다고 아무리 밀려도 안 밀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척들 왈야 여기 원래 사람 많이 죽는데 야 왜 여기서 놀아서 그래 이 녀석들아 하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진짜 오줌 지릴 뻔했습니다 하여 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네는 그러게 왜 나한테 자꾸 들어오라고 놀려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만점이지 하고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정색하면서 다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너한테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갑자기 끼어들길래 손 잡아주려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분 타셨는지 술도 못 마시겠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오줌이 말렸었겠어요. 하지만 거기는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 오줌 싸려면 문 밖으로 나갔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나섰는데 화장실 문이 안 열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누구 똥 싸냐 그러자 그 화장실에서 대답이 들려오기를 너 문 열면 내가 너 그 친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날 밤에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발이 젖어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이 났지만 도저히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화장실에서 본 익사체 같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때 본 그것이 정말 내 상상이었던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내가 문을 열자 그 물에 젖은 손이 나를 향해 내밀어졌다는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기절했다는 사실도. 친구들은 내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웃어넘겼지만 그들은 전혀 그 상황의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그 화장실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그 집의 화장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농담으로 그냥 피곤해서 그랬지 라고 웃어넘겨도 그때의 기묘한 경험은 결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 며칠간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다른 방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한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묘한 일들을 일으켰다고 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집을 피하려 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나는 그날 밤에 내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익사체와 손길은 정말로 내게 다가왔던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집과 화장실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와 그 익사체의 모습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 경험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의 공포는 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고 그 집을 떠난 소일도 여전히 그 익사체와 손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했지만 가끔씩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익사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보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